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교실에 또 다 모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6일까지 우리가 FAT 1급 문제풀이 수업을 문제풀이 수업을 쌍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수업 일정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구정 연휴는 이제 물론 쉽니다. 구정 연휴는 쉬시고 2월 24일까지 집체 수업 학원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또 TAT 2급 문제풀이 수업을 지난번과 같이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날인 3월 11일 날은 여러분의 학원에 나오셔서 3시간 수업을 하면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2월 달에 시험이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2월에 있는 시험에는 여러분이 응시하신다면은 FAT 1급을 응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월에 있는 시험에서는 TAT 2급을 응시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자격 시험은 이제 그렇게 응시하시는 거고, 또 우리 그 NCS 적합 과정으로 승인받은 이 교육 과정은 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개강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평가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수강한 거에 대해서 재무회계 이론하고 부가가치세 이론은 온라인 상에도 다 시험 보셨죠? 예, 그 점수를 반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수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1월 21일부터 전표 관리, 그 다음에 23일은 회계 정보 시스템 이런 부분을 이제 시험을 볼 텐데요. 그러면 전표 관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또는 회계 정보 시스템은 시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FAT 1급 교재에서 우리가 수험서에서 맨 앞부분에 전표 관리 그 부분에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연습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실력으로 다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계정보 시스템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도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뭐 매출 원가율은 어떻게 구하고 또 뭐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해본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장부 조회하는 거 이게 회계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거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이 요 전표 관리 시험 보는 걸로 우리가 일정을 잡아놨는데, 우리 지금 같이 수강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내일, 모레 결석계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봐버려도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분이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혼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일 못 나온다고 하니 23일 날 시험을 아예 2과목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고, 내일 전표 관리는 23일 회계정보 시스템 시험 보는 날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시겠다 하는 거 안내해 드리고요. 그 외에 나머지도 이제 몇 개가 있냐면, 자금 관리는 2월 4일, 결산 처리는 2월 13일, 부가가치세는 2월 19일,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관한 것은 2월 20일. 그런데 이제 이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거라든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거는 아직 좀 덜 배운 게 있어요. 물론 FAT 1급에서 배운 것은 있지만은 이 부가가치세 평가는 TAT 2급에서 배운 내용까지 포함해서 평가 문제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평가나 여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평가는 이 평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TAT 2급 교재에서 배우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선생님, 예,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
날 보실 건가요? 일정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출력한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월 며칠이요? 2월 11일 4교시요. 2월 11일 4교시 원천 진급 회계 정보 시스템 평가 해가지고 해놓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아, 그렇습니까? 예. 12월 2일부터 3월 11일. 여러분들 아마 이 시간표는 제가 다 인쇄해 드린 것 같지 않고 아, 저는 띄워놓으신 거 출력한 거예요. 띄워놓은 거요. 네. 학습 안내서에 나와 있는 평가 날짜, 그 날짜가 아마 이거하고 맞을 거예요. 학습 안내서에 있는 거, 한번 학습 안내서에 있는 평가 날짜를 한번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띄워놓은 것이 맞을 텐데 제가 여기 있는 걸 업로드 해놨을 텐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착오가 있었던. 아니, 시험을 빨리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있어서 말씀. 예, 뭐, 예, 다 아는 내용이라서요. 네. 회계정보 시스템이 1월 23일로, 전표관리 21일, 회계정보 시스템 2월 23일, 그 다음에 자금관리 2월 4일, 결산처리 2월 13일, 부가가치세 2월 19일, 원천징수 2월 20일. 요 일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 일정이. 네. 네. 그거는 한번 무슨 착오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학습 안내서에 있는 요 날짜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앞으로 수업 일정을 안내를 해 드렸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받으신 교재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FAT 1급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재 17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FAT 1급을 여러분 원격 수업으로 들으셨잖아요. 이론. 그때 나왔던 내용은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 추가된 내용 또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내용만 설명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FAT 1급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TAT 2급에서 이 개념에 대한 문제를 과연 출제할까? 출제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어디에서는 출제를 하고 많이 출제하고 있냐면은 질적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18페이지에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FAT 1급 이론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하는 것 같고요. TAT 2급 이론에서도 자주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하면은 꼭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질적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충되는 면, 상충되는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좋은 회계 정보를 우리가 산출하려고 하다 보면은 신뢰성에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신뢰성이 높은 회계 정보를 생산하려고 하다 보면은 목적 적합성에는 또 목적 적합성이라는 질적 특성이 저하되는 그런 상충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을 표검중으로 암기하셔가지고 문제를 빨리 문제의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의 세 가지 이 하위 질적 특성이 예피적이죠.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그대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설명 중에는 항시 여기 있는, 만약에 예측가치다 그러면 여기 설명에 그런 게 나오죠. 예측에 대한 데이터이다. 그러니까 예측가치. 피드백가치다 그러면 여러분이가 피드백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얻어진 정보를 말이죠.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는 건 뭐냐면은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그래서 예측가치에서 제공된 그 예측치를 가지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게 되므로 다음 계획이 원래 계획하고 좀 다르게끔 다르게 수정되어지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우리는 피드백 가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보가 우리는 적시에 제공되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시기를 놓치면 그 정보는 의미가 또 활용도가 떨어진다. 적시에 제공된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의사결정에 적용하려면은 그 정보는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 자, 신뢰성은 더 쉽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비교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도 우리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앞에 두 가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가 정보를 비교식으로,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의미 있게끔 비교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가 잘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이 표 하나로 이렇게 함축해 가지고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딱 스캔을 해 놓으시든지 나름대로 잘 암기 이해 이런 걸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TAT 2급에서도 회계의 개념 쪽에서는 이 질적 특성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종류, 여러분 21페이지 뭐 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역시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유동자산, 28페이지에 재고자산, 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든가 이런 거 우리 다 FAT 1급 교재에서 다루어진 내용이고요. 그런데 29페이지에 보시면은 매출 원가의 공식이 여기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우리 TAT 2급은 제조업으로 이제 출제를 하거든요. 시험을. 제조업이기 때문에 상품 매매업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제조업의 매출원가 공식, 이걸 하나 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TAT 2급에서는 매매업에 대한 문제를 전혀 출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그 실무 시험에서는 매매업을 내지 않고 제조업으로 문제를 내지만 이론을 평가할 때는 제조업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매매업을 예를 들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이론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업에 대한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이렇게 빼주는 것이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아래에다가 내용을 좀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보죠. 제품 제조업의 매출 원가를 구하는 기본 공식은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밑에다 적어 보시자 이거예요. 제품 제조업의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제조업의 손익계산서에 가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조업의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공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기초 제품이겠죠. 상품이 아니라 재고액 더하기. 자, 기초 제품 재고액은 뭐냐면은 전기 말에 결산을 할 때 제품 창고 등 아니면 우리가 위탁 판매를 어디다 했으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재고를 조사해서 전기 결산에 반영한 그 재고 금액이 단기의 기초 제품 재고액이에요. 그렇죠? 저 상품 재고액 대신에 제품 재고액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상품은 사다가 매입해다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더해지는 게 상품 매입액을 더하지 않습니까? 매매업에서는.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매입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은 매입은 뭐를 하냐면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부재료, 이 재료를 매입해요. 근데 재료를 더할 수는 없죠. 그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기에 만든 제품 제조 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서 오느냐?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단기 상품 매입액 대신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빼주는 건 기말 상품 재고액 대신에 제품 재고액이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제품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것이 제품 매출 원가가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노트가 없으시니까 이 책에 뭐 여기저기 좀 여백이 있으니까 책에다가 직접 이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공부할 때, 매출원가 구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매매업의 매출원가는 우리 FAT 1급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답을 찾았던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매업에서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상품 매출원가다. 제조업에서는 기초제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다. 이것이 제품 매출 원가다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그 어떤 문제를 풀 때 요거 제가 T 계정을 그리면서 자 상품 계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가지 요소를 적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기초 상품 재고액, 그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0원이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5,000원이다. 그러면 차변의 합계가 6,000원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대변에 오는 것은 매출 원가가 대변에 오고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대변에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했을 때는 매출 원가를 알려주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매출 원가가 가령 4,000원이었다라고 알려줬으면 우리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2,000원이라고 답을 딱 찾잖아요. 2,000원. 예. 그거는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매입액이 이렇고 매출 원가가 4,000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칸 채우기 방식으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2,000원이다라고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제품 계정이다라고 하면은 이와 똑같이 여기 기초 제품 재고액이 차변 요소가 되는 거고 단기 상품 매입액 대신에 단기 제조 원가가 차변 요소가 되는 거고 대변 요소 똑같아요. 제품 매출 원가 대변에 가는 거고 기말 제품 재고액 대변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변 합계 대변 합계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것이 제품으로 나왔을 때와 이런 상품으로 나왔을 때 달라지는 것은 이것만 달라지죠. 제조 원가냐 단기 상품 매입액이냐 이 부분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실무 수행을 할 때는 TAT 2급에서 주요 재고 자산은 원재료, 제품 이것이 되겠습니다. 원재료와 제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이거 우리 FAT 1급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고요. 31페이지에 가시면은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저가법이라는 것은 장부 금액과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낮은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가법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게 바로 저가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에 따른 차이 금액이 발생하죠. 그것을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어디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환입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재고자산이 그 1년이 더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꼭 1년은 뭐 1년이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또 결산을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그러니까 전기에 결산했을 때하고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재고자산의 가격이 회복이 됐어요. 즉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지난 결산 때 평가 손실로 인식했던 것을 다시 환입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반영할 때 그 충당금을 설정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가 손실 환입을 할 때는 차변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고요.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이제 매출원가에서 차감해 줘야 되겠죠. 매출원가에서 차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것이고 환입을 하는 것은 차감하는 것이다.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입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최초의 그 장부 금액에 우리가 단가가 가령 10,000원으로 기록이 돼 있던 재고자산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15,00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15,000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10,000원까지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는 실제 우리가 뒤에서 그 유형별 연습 문제, 이론 문제 풀 때 여기에 맞는 예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수량 차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이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요. 혹시 아직 잘 몰랐다면은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이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재고자산 쪽에 뭐 좀 보충을 좀 했습니다. 미착 상품이나 미착 원재료를 재고자산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3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비유동 자산을 정리하는데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있는데요. 자, 투자자산에서 두 가지 개정 과목이 추가가 됐어요. 우리 FAT 1급 교재의 투자자산에는 요 두 개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는데 요 두 개가 포함됐는데요.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이라는 이 개정 과목은 유가증권을 분류하는 개정 과목이거든요. 유가증권 분류하는 개정 과목. 우리가 유동자산에서 유가증권 분류하는 개정 과목으로 뭐가 기억나세요? 단기매매증권 기억나셔야 돼요.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단기간의 투자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5천만 원어치를 만약에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단기매매증권으로 우리가 분류하면서 유동자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5천만 원어치 매입을 여유자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개정과목 분류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돼요. 한번 매도 가능 증권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 가로 열고 주식이나 사채나 공채 이것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다. 자, 아까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는 뭐냐? 밑에 보시면 만기 보유증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기가 있는 것은요, 주식에는 일단 만기가 없죠. 그러면 일단 주식은 해당되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을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취득한 유가증권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이 있는 게 뭐냐?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만기 보유증권은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사채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공채는 공공기관, 뭐 도로공사라든가, 또 국가가 발행한 것은 국채, 그걸 국공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의 이런 것을 우리가 채무증권, 즉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만기 보유증권도 해당이 안 되고 단기 매매증권의 분류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려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에 투자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이거죠. 장기간에 투자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나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분류된 개정 과목에는 주식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투자 자산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투자 자산. 이거는 비유동 자산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고 우리가 시험으로 보면은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출제는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따로 사채에 대해서 시험을 내기는 합니다. 사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지만 개정 과목으로 만기 보유 증권에 관련된 문제는 좀 보기 힘들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매도 가능 증권 뭐가 나올까요?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법인의 자본을 분류할 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개정 과목이 바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에요. 이건 자산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 그거는 자본에 해당됩니다. 자본. 무엇하고 비교를 잘 해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하고 비교를 잘 해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자본이 아니고 손익이죠. 손실이나 수익이에요. 그러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손실이나 수익이 아니라는 거, 자본에 해당된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투자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개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은 FAT 1급에 있는 그 유형자산 개정 과목 똑같아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는 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상당히 많죠. 많은데 FAT 1급에서 우리가 공부해둔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게 꽤 여기서 35페이지에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들 이게 좀 세부적으로 박스에다 쭉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취득 후 지출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액법, 계산하는 법, 그 다음에 정률법, 계산하는 법 다 잘 아시죠? 뭐 시험은 주로 이 정액법과 정률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정액법과 정률법, 예, 이론에서 만약에 계산을 하라 그런다면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재에 연수합계법이나 생산량 비례법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공식도 기억은 해둘 필요 있어요. 자,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의 앞부분은 정액법과 똑같아요. 앞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똑같다 이겁니다. 예. 정액법에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잔존가치 뺀 것을 가리키죠.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도 같아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가지고, 자, 연수합계법은 곱하기 내용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 내용연수의 역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이 있다. 유형자산이. 그러면 첫 해는 내용연수 5가 제일 큰 값이죠. 5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1차 년도에는 내용연수의 역순이 5가 되고 2차 년도에는 4, 3차 년도에는 3, 4차 년도에 2, 5차 년도에 1, 5, 4, 3, 2, 1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밑에 분모입니다. 분모. 내용연수의 합계. 내용연수의 합계는 뭐냐 하면 아까 내용연수가 5라고 그랬잖아요.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3년 더하기 4년 더하기 5. 우리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내용연수 5년인 내용연수의 합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15가 나오죠. 15. 그래서 15분의 5, 15분의, 그러니까 첫 해는 15분의 5만큼 상각을 하고 두 번째에는 15분의 4, 세 번째에는 15분의 3, 네 번째에는 15분의 4, 아니 15분의 2죠. 2, 마지막 해는 15분의 1. 이게 그 얘기예요. 내용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 뭘 의미하는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런 순서대로 상각을 하는 것을 연수합계법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해만 해두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말 그대로 생산량 비례로 상각을 합니다. 앞부분은 똑같아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해가지고 자 분모가 총 예상 생산량이고 분자는 단기 생산량입니다. 이러한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면은 광업에서 주로 적용해요. 다른 업종에서는 잘 안 써요. 광업. 자, 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 뭐 땅에서 뭐 채굴하는 거를 주로 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석탄이라든가 무슨 구리, 철, 금광 이것도 광업이고 그렇죠? 뭐 바다에서는 뭐 가스나 기름 뭐 이런 것을 채굴하는 것도 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어느 지역에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조사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업자가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채굴권을 돈을 주고 샀어요.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채굴 장비들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채굴 장비들 이런 것이 다 유형자산이지 않습니까?
차량도 있을 것이고 기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유형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하느냐 대체로 생산량 비례법으로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해에는 굉장히 사람을 고용하기 좋아가지고 채굴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졌어요. 그 해에는 생산량 비례법에 의하면은 생산을 많이 하면 이익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그때는 많이 하고 또 어떤 해에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채굴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산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때는 감가상각도 생산량 비례에 의해서 조금만 하고 이런 개념이니까 좀 부합이 되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광업 같은 데서 생산량 비례법을 쓰고 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 실제로는 지금까지 제가 최근 문제들을 보면은 이게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을 계산하는 문제로 내는 문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몰라서는 절대 안 되죠. 차변의 비용 발생,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우리가 그동안 FAT 1급 기출문제 풀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차량 운반구 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의 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잘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연습했기 때문에 뭐 요거 잘 아실 거예요. 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요. 36페이지의 분계가 뭐가 빠졌냐면은 부가세, 애수금이 빠졌어요. 부가세를 지금 반영하지 않고 회계 처리가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이제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것도 넣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분계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부가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를 하면 이익이 났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 손실이 났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이 무상취득 교환거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요 내용을 보면은 교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형자산의 교환거래 교환거래라고 고쳐놓으시고 이 교환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교환거래의 회계 처리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이론 때인가 그 FAT 1급 문제 풀다 보면은 자 교환거래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안 되나요? 교환거래는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여러분 오케이 맞다 그러는 거죠. 교환거래는 공급이 아니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즉 교환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거래로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교환거래의 경우에 우리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없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교환거래에서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